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5, 16국 부분을 이제 할게요. 그 5, 16국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그 서진과 관련돼 갖고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못 풀어봤어요. 총괄평가 문제를. 그래서 서진하고 삼국시대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306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실시한 왕조를 써보고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세제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A to G에 지급할 목적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B에 들어갈 그 토지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단은 서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진. 그래서 이 서진은 이제 호조식과 관련된 세금이죠. 이 호조식은 이제 뭐냐면 세금의 부과 단위가 이제 예전에 개별이 아니라 이제 호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건 이제 호조식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A에 들어갈 지급 목적. 자,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전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B는 가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전전은 이제 지급할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을 이제 지급하는데 일종의 한계를 지급해 주는 거죠. 한계를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서민 귀족들이나 관료들 무분별한 토지 경별을 규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 계층 분할을 방지할 목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할 땅들 중에 이 강제로 경작할 토지가 있어요. 가전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땅을 줘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갖고 전정 안에서 지급할 의무 경작 수를 가전을 정해갖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가역을 부담시키는 토지들로서 가전을 지급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2번 문제는 당의 균전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 이거는 좀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는요, 311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자, 22번 문제 보면, 여기에 사건의 미추친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이 사건에 일어나게 된 무죄 정책을 서술해 보시오. 서진말에 제왕 삼화경이 군대를 일으켜 쭉쭉 있는데, 이 관련된 사건은 뭐와 관련된 파랑의 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파랑의 난. 자, 파랑의 난은 왜 일어났냐, 서신시대 때. 이건 뭐냐면, 무죄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죄가 삼화식일종들을 재앙으로 봉하고 지방 군부의 병력까지 통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번항제도를 시했다고 보면 돼요. 이 번항제도가 양날의 칼의 모습을 있죠. 한편 왕실의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왕이 무능할 경우에 뭐예요? 곧바로 왕권을 노리는 그런 이제 내조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랑의 난과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무슨 난이 있었죠? 정난의 변 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의 난 관련돼서도 기출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5, 16국 시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5, 16국은 5개의 오랑캐가 16개 국가를 세웠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5개 오랑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홍노족, 그 다음에 갈족, 그 다음에 선비족, 저족, 강족. 이렇게 5개의 오랑캐가 있어요. 그래서 이 5, 16국이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이게, 그 전개 과정들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주도권을 이제 진 왕조들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이제 홍노족, 남홍노 계통의 유연이 세웠던 나라가 한이죠, 한.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나라 유방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승했던 것이 유총인데 그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전조 해갖고 조나라죠. 이걸 이제 전조라고 하고 뒤에 후조가 있기 때문에 전조라고 하죠. 그러다가 갈족이 세운 후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현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현왕과 전진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전현은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친숙하죠.
누구하고 대립하고 있었죠? 고구려, 모항시 세력들. 그러니까 선비족 중에 5개 부족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모항시 부족하고 이제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전진이 이제 있는데 전진은 저 티베트 계통의 이제 뭐 그 부족에서였던 왕조인데 부견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예. 그렇지만 둘이 대립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전진에 의해서 전현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전진이 잠깐 이제 하복 통일을 했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이 전진이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부견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약간 특징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오랑캐지만 한족을 통합하려고 했어. 특히 이 강남 지역에 호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한족이었던 왕망을 도입하고 여러 하나 정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을 회유하면서 높은 지위를 이제 부여하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강남을 치려고 동진을 공격하죠. 근데 무슨 대전에 의해서 패배해요? 비수 대전에 의해서 패배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분열돼. 그래갖고 후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모양시 세력들이 이제 그 일족이 다시 뭐냐면 요소 지역에 세웠던 나라가 후연이고 이제 선비족 뭐냐면 모항시가 아니라 모용시죠.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거의 모항시로 되어 있는데 모용시로 고쳐주세요. 예. 예, 거기 모형씨도 좀 고쳐주시고요. 예.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나? 자, 하여튼, 깨갖고 있다가 이제, 탁발보세, 후진, 이렇게 이제 3개 나라가 이제 또 하다가, 나중에 탁발부에서 대나라가 이제 통일하죠. 이 대가 나중에,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 북위로 바꿔요. 예. 그래서 북위가 이제, 북쪽 지역을 한동안 이제 통일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북위부터, 북조라고요. 그래서 56국이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 56국은 호환 체제를 지향했다. 호환 체제란 건 뭐냐면 호와 한 그러니까 오랑캐와 그 이민족과 이제 한족이 같이 동일한 지역의 통치 체제 내에서 병존하는 하나의 문화 체계를 이루는 그런 체제를 이제 호환 체제라고 하는데 이 호환 체제가 이제 바탕으로 나중에 수당 체계, 이제 수당 제국의 어떤 바탕이 되죠. 그리고 이런 동진부터 해서 북쪽까지 왕조들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 정복 왕조가 아니라 침투 왕조라고요. 그래서 비트포게들이 이제 정복 왕조와 침투 왕조를 구분했죠. 그래서 침투 왕조는 대개 이제 5호초는 장기간에 거쳐서 만리장성 이남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나 된 후에 뭐냐면 정치적 혼란을 틈타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것들이 침투 왕조예요. 근데 정복 왕조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 이남에서 세워진 왕조가 아니라 만리장성 이북에서 세워졌다가 나중에 들어온 왕조들 이제 정복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등장했던 뭐 요나, 금, 원 이런 왕조들이 이제 정복 왕조에 분류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56국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56국 전공한 교수님이 지금 중국사에 없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감히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그 비수대전 있죠? 비수대전하고 부견 같은데 부견의 업적 같은 걸 좀 정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강자나 그 다음에 동계에 있는 그 부견의 업적 그래서 뭐 3인 정책을 실시해서 본족인 저족을 변경에 이주시키고 선비족들 이민족을 수도 이주시키는 그런 호황 간의 어떤 그 차이를 초월하고 시도하려고 했고 부사걸 해산에서 뭐냐면 국가가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 정책을 이제 많이 실시했지만 비수대전이란 계기로 해서 몰락을 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진인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전진하고 관련된 것이 있죠. 이 전진을 통해서 고구려가 뭘 수입해왔어요?
불교를 수입했죠. 예, 그런 것들만 좀 약간 언급을 하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동진 넘어갈게요. 동진 정권하고 남조. 보통 동진은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그 서진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일족이 오늘날 남경 지역 건업에 그 수도를 세워가지고 했던 걸 동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마예가 이제 건업에 동진을 건국했죠. 오늘날 그 남경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동진 정권이 있다가 나중에 비수전쟁 이후에 이제 그 북방 군인들이 정행. 이때 북방 군인들은 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거기 이제 북방에서 내려온 군인 집단들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한문세력 중에 상당히 많은데 예, 이들이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동지들이 멸망시킨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진나라까지 대개 보면 이들 출신이야.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온 좀 지위가 낮은 한문 세력들 그리고 그렇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왕조를 계속 교체를 시키죠. 그래서 몇 개 왕조가 교체돼요. 동진 이후에 송제, 양진. 그래서 이 송제, 양진을 보통 우리가 이제 묶어가지고 남조라고 하죠. 남조. 자, 그러면 남조 정권의 이제 성격이 이제 동계에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남조 정권은 그 남조의 건국자들이 그 높은 고관 그 출신이 아니야. 높은 그 귀족 출신이 아니야. 되게 미천한 무인 출신이야. 그래서 북방에 내려온 미천한 무인 출신들이 있고 이들은 이제 뭐 한문이라고 해요. 보통 한문. 그러니까 뭐냐면 귀족 중에서도 좀 하급 귀족도 있죠. 그들을 이제 한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개 이제 문벌 귀족들은 강남의 안전보장과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를 황제에 추대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이 그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력자를 추대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황제는 미천한 한문 출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밑에 있는 그 고위직 관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끝발이 있는 문벌 귀족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창업주는 대신 귀족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협조하는 이제 사회질서를 유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군주권 강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귀족 세력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러다가 또 견제하고, 이렇다 보니까 난조 정권들이 되게 당명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는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다? 미천한 문인 출신이지만, 그 밑에 있는 고위 강직들은 누가 가지고 있다?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남조의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권위가 분화가 되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황제와 그 다음 그 밑에 한인들이 갖고 있죠. 한문세력들이 실제 군사력이나 이런 행정력은. 근데 사회적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어. 이게 이제 뭐냐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무슨 난을 통해서 포출되냐면 후경의 난이라고 이제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경의 난을 이제 통해서 뭐냐면 이 한문세력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대거 몰락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대거 몰락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당시대 때 귀족들, 문벌 귀족들은 요 강남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들은 대북 귀족 계통이나 강농 집단이나 아니면 상동 집단들의 귀족 집단이죠. 자, 하여튼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송나라 이제 최초의 남조 국가 송이거든요. 송은 유유가 세웠어요. 유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송이라고 하죠. 유유가 세운 송나라.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한문 문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양주 출신의 북부 군단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군사력이 상당히 없다는 걸 반영하고 있죠. 한문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웠다. 그래서 창업 공업 공신 집단과 종실 집단이 이제 황제 권력을 뒷받침했다. 그래갖고 유유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창업자고. 그 외에 뭐 원갈치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 호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고 지금까지 남조와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이 망한 다음에 등장한 왕조와 쟤는 소도송이사였어. 이 사람도 한문 무인 출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에 이제 폭정을 개혁하고요. 검소하고 절약을 강조해요. 호족도 정비하고. 그래서 이제 있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또 왕이 쟁탈점이 나고 또 부귀가 이제 침입해오고 혼란스러운. 그래가지고 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황제가 양나라에 세웠던 무제죠. 예. 그래서 무제는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남조에서 그래도 좀 뛰어난 왕이에요. 황제로서. 그래서 이제 백가보를 정리하고요. 백가보는 이제 뭐냐면 청계개혁이라고 이제 관련돼 갖고 이제 정리한 건데 그 양무제가 이제 그 한인하고 한문세력도 있죠. 낮은 귀족들과 귀족층들을 결합해서 높은 귀족층과 낮은 귀족층 결합해서 통일적인 어떤 관료체제를 지향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걸 청강개혁이라고요. 그래서 지배계층의 분야를 봉합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50년간 강남에 아무 일도 없을 만큼 상당한 평화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청강개혁은 그 당시 그 귀족들이 두 개 계층으로 나눈다고 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높은 문벌 귀족 세력들과 또는 한문 세력들 이들을 나는데 이들은 예전에 호족이 달랐어요. 그 호족을 하나 통일시켜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재편된 호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백가보를 정리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학을 장려했고 예학을 정비했고요. 이 사람이 또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사찰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고 가갖고 승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을 주고 이제 사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를 증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낭비가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와 군과 션을 증설해서 문무관리수 증가시키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행정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 중흥이 상당히 이제 많은 세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 이반이 나고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또 강력한 헌법도 제정하고 결국에 이 사람이 말년이 안 좋아. 그래갖고 후경해난이 일어나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후경해난은. 양나라 말기 때 일어난 이 후경해난인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후경해난 사람은 원래는 남조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 북조의 동의의 장군이었어. 근데 이제 동의의 통치자였던 고징하고 이제 부달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하난 지역에 13주를 가지고 양에 항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는 후경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군대도 가지고 와, 땅도 가지고 와.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하남 왕으로 봉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키우고 양나라가 재정 파탄이나 민심 위반이 많다는 거 아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업을 공격해가지고 그 당시 자기를 도와줬던 그 무제를 잡아다가 궁궐에 가둬놓죠. 그래서 이제 그 양제는 이제 굶고 있다가 죽게 돼요. 굶어 죽어.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후경의 난이라고요. 후경의 난을 계기로 해서 남조가 이제 대거 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후경의 난은 나중에 이제 진압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상동성에 후경의 난을 이제 진압을 했는데 강릉을 이제 방어하고 있었던 상동왕 소욕이 대장 진패선을 팔건해가지고 후경을 물리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수복하고 후경은 북쪽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달아가는 도중에 부하들에게 살해를 돼요. 근데 이제 그 소욕이 그 당시 이제 왕이 돼서 양나 원제가 되고요. 근데 이 진패선이 거기에 그 경강을 점령하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있었던 소욕의 말을 듣지 않고 지가 그냥 나라 하나 만들어버려. 이게 이제 그 진나라예요. 근데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때 이제 마지막 왕이 원제였거든요. 양나 원제왕. 근데 이 원제가 이제 그 위에 있었던 북주에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 일대, 그러니까 그 강남 중에서도 서부 일대가 어디로 돌아가면 북주 일대로 넘어와. 북주로.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는 강남 전체를 지배한 게 아니라 강남이 반쪽을 지배한 거야. 오늘날 말하면 저쪽 절강, 그 다음에 강소, 이런 일대 있죠?
절강 지역이나 아니면 강서나 강서 지역, 그 일대만 장하강, 복권 지역, 나머지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북주 지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양자강 일부 지역에서만 있다가 나중에 그 북주가 외척이었던 수나라 문제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예.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나라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가 수나라한테 멸망한 589년이 이제 남북조 통일이 돼서 요 날이 이제 뭐냐면 400년 동안 남북조 분열 시기를 딱 맞는 그 끝나는 그 시점이 589년이다. 예,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제, 양진 이렇게 4개 국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와 관련된 문제는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어. 예. 그래서 북이나 뭐 요런 북쪽 국가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쪽 남쪽 국가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북주의 정치를 볼게요. 자, 북주는 그 앞에서 이제 56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 56국이 분열됐다가 잠깐 전진에 의해서 통일됐다가 또 분열됐다가 그래서 탁발족이 세웠던 대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북위도 곤치죠. 북위에서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위가 있다가 다시 동이와 서해로 나눠졌다가 북주, 북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해에서 통일되죠. 그래서 북조는 북위, 그다음 동이, 서희, 북제, 북주. 이걸 이제 5개 왕조를 북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했던 송제, 양진, 남조와 함께 남북조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북주의 정책을 볼게요. 정책 방향은 군주권 강화, 그리고 한화 정책, 그 다음에 3인 정책. 자, 군주권 강화, 한화 정책, 3인 정책은 이미 그 앞에서 전진 때 그 북연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승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실시를 했던 건데, 자, 일단 한화 정책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한화 정책을. 왜냐면 예전에 선비족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왜냐면 선비족은 예전부터 무슨 민족이었죠? 유목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그 황제보다 왕보다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부족장 말을 들어. 그러니까 부족장을 매개로 해서 뭐냐면 왕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황제가 권력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족장이 딴 마음을 먹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분열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전의 유목 문화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를 시켜갖고 하나 같은 게 중국 사람이죠. 중국의 문화를 받으면 중국 문화는 예전부터 정착 민족이기 때문에 뭐예요? 중앙 집권 강화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바탕이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 지배체를 강화해서 뭐냐면 황제권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족들을 한 곳에 정착을 시키면 안 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다른 데로 이제 보내죠. 이게 3인 정책이었는데, 근데 3인 정책을 할 때 그냥 그 보내는 게 아니라 A 부족, B 부족, C 부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토 정거를 해가지고 부족을 상기부라고 그러죠. 그냥 쪼그리 몇 개씩 나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 근거지가 먼 지역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부족 세력들이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역대 북조의 황제들이 했던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만 호문제는 뭐죠? 이걸 좀 더 마무리짓고 강화시켰던 황제들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북조의 왕도 우리가 이제 뭐 태무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문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왕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의 왕은 2개의 왕이죠. 태무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호문제. 요와 관련된 왕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자, 태무제는 북위의 3대 왕이에요. 3대 황제죠. 그래서 태무제는 하복을 통일했고요. 439년에. 그리고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불교를 탄압했죠. 그래서 삼무일종 번란의 가운데 태무제가 익힌 번란이 있죠. 범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태무제 종교 정책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 태무제는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했던 태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하기 위해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왜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냐면 앞에 유교가 있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유교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교는 약간 이제 논리적인 뭐냐면 모순이 좀 있어.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어. 뭐냐면 유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위 사상이 있어요. 하위 사상. 그러니까 중하와 오랑캐. 당연히 오랑캐는 황제가 될 수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뭐냐면 강조했다가 좀 문제가 있어. 물론 유교는 포괄적 내세우지만 유교 가지고는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끌어들인 거죠? 도교를 끌어들여.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대개 북조의 황제들은 556국이나 북조 황제들은 대개 뭐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도교보다는 불교를 선호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왕주불 사상이 있죠. 왕이 꼭 뭐예요? 부처다. 그래갖고 나중에 뭐 불상 같은 것도 만들 때 뭐냐면 황제의 모습을 부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잖아요. 근데 의외도 태무제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몇몇 황제들은 뭐냐면 좀 개인 취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도교 불교보단 도교를 좋아했어요. 그 밑에는 뭐가 또 깔려 있냐면 도교와 불교의 대립이 깔려 있어. 그래서 도교의 일부 그 정치가들, 그 승려들이 도교의 이제 뭐냐면 도사들이 불교를 막 그냥 억압하고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함으로써 이런 황제들이 열받아갖고 탄압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무일종의 범란은 공통적으로 도교가 불교를 황제권을 동원해서 탄압을 한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겸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겸진. 자, 구겸진과 이제 최후는 나중에 하겠지만 대표적인 그 당시 등용됐던 한인 관료들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구겸주와 최후의 의견을 수용해서 평성에 청사 도장을 설치하고요. 그다음 구겸진 신법을 실시하는 등 신천사도의 창건 기반을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단이 설립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교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겸진은 그 당시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는 예전에 오도미도 있죠? 원래 신천사도라는 거는 오도미도의 재판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고,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오도미도와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적 요소를 또 받아들여요. 기존의 노장사상을 또 받아들이고, 교리를 만들고, 또 다음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교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종교 시설 같은 거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천사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 도장을 만들어갖고 천사가 보낸 부적을 인수해서 거기에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뭐냐면 규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겸지가 신법을 만들어. 이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악장을 통해 계를 암기하는 거야. 이때 계라는 것은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법에 영향을 받았는데 불교에서도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계율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계율을 강조하기 계율종이 있죠.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그 불교에 영향을 받아서 이케 금지시킨 항목들을 정해. 근데 그때 항목을 정할 때 그냥 알려주면 잊어오니까 뭘로 통해서 암기시키냐면 이렇게 악장을 음악을 통해서 암기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구경진 신법이야. 그래서 예전에 구경진 신법의 의미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신천사도의 창건 기반을 마련했다. 구겸진이.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도교라고 해요. 도교회가 형성됐다. 그러면 도교의 이제 사상 변천을 잠깐 볼게요. 거기 위에 잠깐 볼게요. 도교는 무슨 사상에서 출발했죠? 노장 사상이 출발했죠. 그렇지만 노장 사상만이 도교가 아니에요. 노장하고는 도교는 다른 거야. 노장은 도가고 도교는 뭐야? 종교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 그리고 노자와 장자가 도교를 만든 건 아니에요. 자신도 나중에 뭐 도교가 만들어진 건 잘 몰랐을 거야 아마 자신들이. 자, 하여튼 사상적 기원은 노장 사상이지만 여러 가지 잡단 사상들이 결부가 돼. 민간 전승이라든지 항로 사상이라든지 등등등. 그래갖고 이제 후한 말기 때 두 개 파로 나눠지죠. 태평도하고 오도미도 바뀌어요. 근데 태평도는 곧바로 소멸되고요. 오도미도가 이제 좀 있다가 오도미도가 이제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천사도도 바꿔. 천사. 그리고 천사도인데 이제 천사도가 두 개도 나누죠. 원래 천사도는 그 남주에서 만들어진 천사도가 있어요. 남천사도. 근데 이 남천사도 외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겸지 있죠? 구겸지가 만든 천사도 신천사도예요. 북주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때 신천사도가 설립되면서 우리가 보통 도교 교단이 체계화됐다. 그래갖고 보통 통속에서는 이때부터 도교가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이 남천사도와 신천사도, 북주와 남주의 천사도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남방에 있는 천사도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도 왕실이 이 천사도를 받아들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금원 시대에 넘어가면 새로운 그 도교가 등장해. 이 새로운 도교의 특징은 뭐냐면 종전에 이제 유교와 불교를 같이 도교화하는 상교 하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교 중에 대표적인 여러 파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 금나라 때 만들어진 전진도가 있어요. 전진도. 그러면 예전에 구도교와 신도교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 구도교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예전에 도교는 교리도 있고 교리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일종의 그 불교 장생술이 있어. 그 불교 장생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냐면 그 주문도 외우고 그 다음에 금단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의 뭐 체력 강화한다고 양생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신도교 그런 거 없어. 신도교 그 비판해요. 미신이라고. 그리고 뭐만 있냐면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교리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천사도 계통은 좀 약간 뭐냐면 좀 미신적 요소들이 많아요. 불교장생적.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새롭게 등장한 신도교인 전진도 그런 것들은 그런 요소가 없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철저하게 유불도 상교 합의를 통한 교리에 이제 매몰됐다. 그래서 좀 합리적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전진도의 대표적인 그 세운사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어. 구척이. 그 구척이는 무역 소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구척이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여기 구척이는 이제 전진도를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교와 신도교가 이렇게 뭐냐면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북위의 이제 태무제는 이제 불교를 국교화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있죠. 태평진군이라고 개원하고 그리고 즉위한 황제들이 구에 도단에 가서 도사에게 부적을 받고 그 다음에 도교를 국교하고 불교를 탄압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삼무일종의 법난 중에 최초의 법난이야. 법난이 뭘까요? 이거는 법은 뭐냐면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를 탄압받는 사건을 보통 중국에서는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요. 4번을 탄압받았죠. 그래서 이거 언제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북위의 태무제, 그 다음에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삼무일종이니까 하나가 뭐겠어? 당의 무종. 그 다음에 일종은 뭐냐면 세조 때인데 세종 때 우리 세종이 아니라 여기 호냥구당 우징화우제 때 그 5번째 그 5대 왕조가 있어. 후주의 세종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는데 이 사람 때 탄압을 받았어. 그래서 앞에 태무제, 무제, 당종, 당의 무종 해갖고 무가 3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5대 식국 마지막 후조 때 세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한 번 탄압받았죠. 그래서 3번의 무를 가지고 있는 황제와 한 번의 종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탄압을 받아서 이걸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삼무일종의 법난 이후에 이제 불교가 점점 대중화돼. 이제 예전에 정치권과 유착해갖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대중화시켜서 기반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불교 입장에 올 때는 이 삼무일종의 법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시로 탄압을 받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좀 분리시키고 어디로 민중으로 확대시키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북위가 잠깐 태무제 때 그 도교를 중요시하고 불교를 탄압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북위의 황제들은 그 다음에 556궁이나 북주 황제들은 불교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 탄압을 나중에 문성제 때 이제 폐지하고 다시 부흥을 시켜. 그래서 불교 교단을 통해서 북위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뭐냐면 하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진호국가, 진호불교적 모습을 띠고 있죠. 그건 뭐냐면 북조 불교가 국가 불교고요.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 왕족불 사상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불교와 호의적인데, 근데 전반적인 거는 근데 다만 언제 태무제 때만 잠깐 탄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들. 자, 그 다음에 태무제 때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국사 피라 사건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국사 피라 사건은 뭐 때문에 생겼냐면
태무제가 이제 하복을 통일하고 나서 예전에 선비족의 역사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 그 조상대. 그래갖고, 그 다음에 최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한족들을 뭐냐면 그 역할을 맡겼어요. 그 당시 태무제가 한족들 관료들 많이 등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후가, 뭐냐면 글을 쓸 때 좀 좋게 써줘야 되는데, 이걸 뭐냐면 나쁘게 썼어. 그래서 이제 쓸 때 예전에 선비족들이 이제 야만스럽고, 이런, 미개한 것들을 있잖아요. 그대로 써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걸 써놓고 이제, 뭐냐면 선비족 대신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이제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팩폭 당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그 태무제도 상당히 열받은 거죠. 이거 자기 무시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많은, 최후를 비롯한 많은 뭐냐면 한인 관료사 그 세력들이 주사를 댔어. 예, 이걸 뭐냐면 그 국사 피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사 피사 사건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그 최후를 비롯한 이제 한족들은 중화 사상을 갖고 있죠. 예전부터 오랑캐를 되게 무시했어. 선비족들을. 근데 이제 선비족 밑에 이제 일을 했더라도 관료로서 이게 못마땅한 거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무지무시간 뭐냐면 포출돼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황제권과 충돌하게 되죠. 황제권 있을 때는 자신의 선조를 높여줘야지 자기가 권한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측면은 경제 측면인데, 원래 이제 선비족과 한족들은 경제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선비족들은 유목민족들이고 한족은 농경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토지를 그렇게 중요시 않아요. 뭘 강조하죠? 인민을 강조하죠. 삶을 중요해. 근데 이에 반해 한족들은 토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지배하는 형태야. 근데 이제 나중에 북이가 북통일하고 선비족도 이제 정착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비족도 이제 토지를 갖게 돼. 그래서 한족처럼 그 토지를 가지고 인민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한족의 귀족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까? 충돌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지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갈등이 빚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디를 통해서 폭발돼 나왔다? 국사 피라 사건을 통해서 폭발돼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국사 피라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중화사상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 이렇게 있었다. 물론 이제 국사 피라 사건 이후 이제 최후를 비롯한 많은 상동 귀족들, 한인 관료 세력들이 탄압받고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한인 세력들이 계속 살아남고, 그 후에 다시 이제 홍은제 때 이제 뭐냐면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기초,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책의 큰 흐름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사건이니까 국사 피라 사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호문제를 보자. 호문제. 이 호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호문제는 이제 그 어릴 때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풍태호라고 해요. 그 이제 뭐냐면 호문제 어머니가 실제로 섭정기였고요. 한 10년 섭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친정으로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홍제 정책 중에 그 군전제, 삼장제, 뭐 세역제 이런 것도 있죠. 토지와 조세제도 관련된 거는 홍은제가 실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머니였던 풍태호가 했던 거야. 그걸 이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홍은제의 그 개혁의 성격을 보면요, 선비족의 부족국가적 성격에 벗어나 중화의 어떤 천자로 군립하는 호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호환 체제는 이제 그 뭐와 뭐가 같이 공존하는 체계죠. 선비족과 선비족, 호는 오랑캐나 선비족과 한족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체제로 했는데, 이걸 누구 중심으로 본 거야? 선비족 문화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화의 천자, 한족 문화로 통합하려고 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선비족 문화에서는 어떤 중앙집권적 항제의 강화 요소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화 강화시켜서 그 선비족 동화시켜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선비족의 분열을 불러일으켜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홍제 하나 정책을 보죠. 이 사람이 이제 수도를 낙양으로 이제 옮겼어. 낙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 정책은 홍제 친정기 때 이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호환 통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와 자기 선비족과 한족과 통합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갖고 나중에 성족 궁정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평성에서 낙양을 천도했죠. 그 핫톡을 천도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뭘까요? 이거는 부족 세력의 근거지를 벗어나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다. 왜냐면 평성은 예전부터 누구의 근거지였어? 선비족, 탁발부 귀족들의 근거지였어. 근데 요게 그대로 있다가 뭐예요?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하겠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 중앙집권 강화, 왕권 강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으면 이제 수도 옮기는 의미 있으면 중앙집권, 왕권 강화. 웬만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호송의 한승화. 그러니까 선비적의 송을 뭐냐면 중국송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를 대표적인 게 이제 탁발이라는 그 왕실 성도 뭐라고 이제 바꿨냐면 으뜸원 원이라는 성으로 바꿨어요. 한족 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호석과 호호를 금지한 그러니까 선비족 복장하고 선비호를 금지시키고 한어를 강제 정책에 이거 좀 약간 웃기죠. 지배층이 피지배층들의 언어를 강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역사상 맞진 않는데 원래는 그 지배층들이 자기 언어와 그 습관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중국식 간제를 채용하고요. 그 다음 석유 제철의 폐지는 뭐냐면 예전에 그 선비족 고유의 그 부족 연합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중국식 그 제사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칠묘제, 오묘제 아시죠? 다 이게 중국식 제사 방식이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대표적인 거잖아. 신라는 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야 맞아 뭐죠? 자신의 예전 고유의 제사 방식을 포기해버리고 오무제 방식을 받아들여요. 중국의 어떤 제사 방식을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 정책을 실시했고 하나 정책 백미가 뭐냐면 성족 분정 정책이야. 하일 일원화 정책인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한족하고 한족 귀족층하고 선비족 귀족 간의 통합권 형성해서 뭐냐면 국가가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와 한이 완전히 일원화된 지배체제, 선비족과 그 다음에 선비족 귀족들과 한족 귀족 간의 어떤 통혼을 형성해서 일원화된 어떤 지배 귀족들을 이제 양성시키려고 했던 것이 선족 분조 형식이야.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그때 이제 여러 귀족들 안에서도 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선비족 8성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한인 귀족도 있어. 한인 귀족 중에 하북에서 제일 격이 높은 귀족이 상동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호도 이 상동 귀족이 들어가는데, 상동 최씨에 들어가는데, 이걸 동격으로 이제 놓고, 나머지 선비족들 혈통과 국공을 감안해서 성과 족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뭐냐면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 8성과 한인 귀족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성과 족을 나와서 성은 성끼리 결혼하고 족은 족끼리 결혼해. 선비족 안에서도 성은 이제 뭐냐면 그 선비족 8성과 한인 귀족과 결혼할 수 있고 족은 밑에 있는 이제 낮은 한인 귀족도 있죠. 이들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합권을 형성한 거야. 자, 이거는 뭐와 좀 비슷하냐면 그 남조 시대 때 문벌 사회와 좀 비슷하죠. 남조 시대 때 문벌 사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족 가문 안에서도 뭐 그게 그 자신의 등급에 따른 뭐죠? 통혼권이 있죠. 그래서 상류 귀족들은 절대 밑에 한문 세력과 결혼 안 해. 마찬가지로 성비족 그 8성가 그다음 성으로 분류한 귀족들은 뭐냐면 자신의 동격인 한인 귀족들만 상대하는 거지 통혼권을 두지 그 밑에 귀족들은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귀족들은 상위 귀족과 결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문벌 사회를 형성했다. 그게 좀 특징이 뭐냐면 남조 같은 게 문벌 사회는 사회적 형성돼 국가 권력이 가입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북조나 그 후에 556국이나 북조는 특징이 뭐냐면 국가 권력이 개입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남조 귀족 사회에 형성돼 크게 했던 국분 중전제 있죠. 이 국분 중전제가 이제 뭐냐면 문벌 사회를 형성하는 어떤 제도 틀인데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분 중전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좀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 북조 같은 경우에 국분 중전제를 바탕으로 한 이런 문벌 귀족 사회가 국가 권력이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남조하고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주도의 귀족제를 마련하고 그리고 선비족의 부족제를 해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귀족제와 몽골 지배의 원리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남조의 자율적인 모습과 달리 그 북조 같은 경우에는 좀 타율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중국사 서서에도 제가 그 선조 군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삼장제와 이제 세역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삼장제와 세역제는 뒤에 얘기한 군전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전제, 삼장제, 세역제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군전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삼장제와 세역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군전제를 실시한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자, 먼저 이제 그 삼장제 내용부터 볼게요. 자, 삼장제 목적은 호적 정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군전제 시행을 이제 마련하고 종조 독호제를 극복하려다. 자, 이 종조 독호제는 뭐냐면 56국 때부터 그 일반 이제 유역자들이, 그러니까 유역자는 게 이제 이민족 호족들, 세력들이 그 뭐냐면 자기 애송민을 자기 호에 편입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에서 터치를 못하는 거야. 세금도 거둘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모욕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종조 독고제를 없애고 그 밑에 있는 예민들을 국가가 파악해갖고 그들에게 뭘 부과하는 거, 세금도 부과하고 토지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토지를 나눠주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예, 일단 국가가 민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삼장제의 내용을 보면 가, 리, 당으로 이렇게 해가 일단 일반적인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가 한 5개 묶어서 이제 리라고 하고 리라고 하고 그걸 또 5개 묶어서 리라고 하고 또 5개 묶어서 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리장, 리장, 단장을 둬. 인장, 이장, 단장. 이걸 묶어서 장이 3개가 있다고 해서 삼장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삼장을 통해서 이제 호구, 누락자 조사하고 유혹 징발을 담당하도록 했다. 예. 그래서 삼장제를 있고, 이거 삼장제 실시하고 나서 그 뭐냐면 군전제 실시하고요. 그리고 군전제에서 생산된 내용을 세역제를 통해서 징수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역제를 볼게요. 세역제는 이제 삼장제를 실시하고 이 삼장제를 통해서 이제 인민을 파악한 다음에 뭐냐면 뭘 나눠줬죠? 토지를 나눠줬죠? 그래서 이 토지를 나눠주고 나서 세금을 걷는 제도인데 군전 농민 가운데 부부는 매년 속 2석, 백 1핀, 포 1핀, 그리고 정남은 일정 기간 요역을 이제 노동을 요역 정기간에 일정 기간의 요역을 복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세역제다. 그런데 이 주의할 건 호칭에서 이 세역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고유명사로 쓰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세역제라는 말이면 여기 딱 한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와 뭘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조세와 그러니까 역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세역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야. 범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조용조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지금 세금제도나 언급하고 있는 세금제도나 일조법화 지정제나 통칭에서 뭐죠? 그냥 세역제예요. 세역제. 근데 왜 이렇게 세역제 적어놨냐? 호칭이 없어.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역제다 해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면 좀 문제가 있다 하신 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 뭐 별다른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역제다. 그 한문 사조에 있는 그대로 세역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그 제가이라고 하잖아. 제가이도 엄밀히만 하면 그거 고유명사 아니에요. 여러 제가들 모여서 회의한다는 게 제가이인데 근데 그냥 제가 해야 하잖아. 뭐 그 별다른 호칭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 대용으로 이제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삼장제와 세역제를 통해서 국가 기반을 강화시키고 황촌에 대한 군주권의 지배를 강화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역제와 이제 삼장제, 군전제는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호무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의 어머니였던 풍태호 때 이제 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군전제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성족 분정 정책 할 때 국분 중정제를 강화했다고 했죠. 56국 시대 때 일부 실시했지만 요때 들어와서 더 강화됐다. 국분중정제가 강화됐다는 건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정책의 결과, 그 유교를 바탕으로 한, 유교를 바탕으로 한 황제 지배체를 지향하는 한문화를 수용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황제가 이제 중화 천자를 포괄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선비족 내에 분열 정책을 불러일으켰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왜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 된 그 귀족들은 일부 귀족들이야. 그 낙양에 있는 일부 귀족들만 하나 됐고, 나머지 그 귀족들, 병방에 있었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됐죠. 특히 병방에 있는 귀족들. 이들은 이제 좀 뭐냐면 그 하나 정책에 의해 성적 분적 정책에 의해서 하위 귀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에 소외됐고 불만이 있겠죠. 자기는 이제 병방 지키냐면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난이 이제 육진의 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계기로 해갖고 동서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선비족, 다수의 선비족부터 북이왕실 고립을 초래했고, 그 다음에 군사와 정치가 양분됐죠. 그래서 군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급 무인 세력들, 그 다음 정치는 저쪽 상급 귀족들, 이렇게 이제 장악을 했고, 왕실의 무력화를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호환 차별 정책에서, 그 다음 호환 인원 체제도 이제 변화됐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을 도모했고요. 이런 것이 수당의 기미 정책 계승이 되고, 그 다음 문화 병영 형성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북조 치하의 이제 한일 정신력 무역이 강화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요때 형성된 호환 체제는 북조 수당을 거쳐 중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북일 시대 때 만들어진 호환 체제가 어디와 연결됐다? 수와 당 체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수와 당은 이렇게 약간 이제 이민족의 어떤 냄새도 많이 풍기고 있죠. 자, 이걸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제 그 호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호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305페이지 펴 보세요. 342페이지. 자, 342페이지 4번과 5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 이게 342페이지가 아닌데? 잠깐만요. 준비 토지를 좀. 302페이지 펴보세요. 302페이지. 자, 보면, 자, 다음은 삼국시대 위나라가 처음 실시한 정책을 받은 것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위나라는 이제 삼국시대 때 그 위 있죠? 오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위나라, 초나라, 오나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 일부에게 비단, 일필, 더, 이소를 내도하고 쭉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앞에서 언급했던 북위의 그 세역제와 관련된 거야. 세역제. 그다음 2번은 이제, 이건 뭐예요? 군전제죠? 아니, 군전제가 아니라 세역제가 아니라 이제 국분 중전제. 그래서 국분 중전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15세 이남의 이제 정남 이렇게 노전 사시면이니까 이거는 군전제와 관련된 거죠. 군전제. 그래서 당나라 이제 북의 군전제. 그다음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건 삼장제와 관련된 거죠. 삼장제. 자, 그래가지고 이때 위나라가 실시한 제도니까 답이 몇 번 나오겠어요? 2번이 나오죠. 2번. 네, 2번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잠깐 펴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보면,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정정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왕정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는 뭐 당의 균전제. 그 라는 그 어디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남자 1인의 밭 70묘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30묘 등등등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다음에 서진이 실시한 정가전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는 거기 이제 구분 영업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은 당의 군전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정정제가 간대 왕망이 본받고자 하는 제도다. 맞죠? 왕정제가 이제 그 정정제를 모델로 한 거잖아요. 자, 맞고 나는 삼국통일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왕망하고 이제 거기 왕정제는 삼국통일과 관련 없죠. 이거는 이제 그 답하고 이제 맞지가 않은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재정적 기반이 된 것은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다본과 관련된 다본 착각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둔전제와 관련된 거야. 둔전제. 자, 그다음에 나는 이제 3번 문제 보면 다는 북위의 삼장제와 함께 실시했다. 이거는 균전제죠. 균전제.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 삼장제는 균전제와 이제 실시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양세법과 동일하게 있다. 자, 양세법은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정가전제죠. 점전제. 서진시대 때니까 양세법은 당나라 때 실시한 내용이죠.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갑제의 실시가 어림도책. 이건 전혀 안 맞죠. 이갑제와 어림도책은 언제 실시한 제도죠? 이거는 당나라 군전제 때 실시한 제도가 아니라 명나라 때 초기 때 실시한 제도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관련된 세역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총괄평가를 잠깐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305페이지 9번 문제 보세요. 305페이지 9번 문제. 자, 다음 제도를 시험 목적 한 줄 이내 쓰고 이 제도의 실시 결과를 세저지 말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을 딱 보니까 무슨 정책과 관련된 거죠? 성족 붕정 정책. 이렇게 관련된 건데 이 성족 정책 것은 이렇게 선비족과 한족들을 통합을 시켜서 새로운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문벌사회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한인귀족과 호족귀족 간의 어떤 융합된 국가 기반을 확립하고 그다음 등등 국가주도의 어떤 귀족제를 확립한다 등등등 이렇게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선비적 분열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볼게요. 자,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한화 정책의 결과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정책 방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상위 선비족하고 하위 선비족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 병호의 신분화. 병호는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특정한 호를 지정해갖고 병사를 계속 배출해야 있죠. 근데 이들의 지위가 나중에 이제 격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피를 흘렸는데, 사회 정치적 지위는 낮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군사 반란의 어떤 배경이 되고요. 그 결과 육진의 난이다. 육진의 난. 그래서 이제 육진의 난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육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주영 같은 그 밑에는 부하장수의 힘이 커져요. 이주영, 우문태, 고환, 후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사춘호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만사춘호의 난이 이제 협서 지역에서 이제 같이 일어났다. 그때 이제 이주영이 부장 우문태를 파견해서 이들 평정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육지의 난이나 만사춘의 난이 진압은 됐어, 일단. 근데 이것이 이제 뭐하고 비슷하면 항건적의 난 꼴이 된 거야. 항건적의 난은 진압했지만 그 진압하는 장수대 권한이 어떻게 돼요? 커졌죠. 그러면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문태하고 그 이주영의 부하장수에 또 고환이 부각이 되고, 나중에 이제 각각 황제를 모셔다가 동이 서희도 했다가, 그리고 나라를 바꿔서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죠. 그래서 북제, 북주로 되죠. 그래서 이제 동이는 이제 서희는 일단은 나라를 둘로 나눠가져요. 근데 면복상 예전에 북이 황제를 모셔다가 얼굴마다 내세웠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동이가 이제 북제가 되고 서희가 북주가 된 거죠. 자, 동이는 고환과 그들 이제 후예들이 주도를 해갖고 했고, 이 동이는 그 상대적으로 하북 지역의 동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제는. 근데 이 북제는 이제 대개 보면 이제 하북 지역의 동쪽 지역인데 중원을 포함해갖고 상동성이나 그 일대야.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 섬서나 감숙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풍요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왕실 대분이 심했고 선비족과 한족 사이 갈등이 많았어. 그리고 정치적 중심적 군사적 조직 이분화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제가 누구한테 통합이 됐다? 북주에 통합이 되죠. 상대적으로 이제 서희대 계승한 북주는 우문태와 그 후예들이 주도를 해갖고 했는데 부병제를 실시했고, 자, 이 부병제 실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부병제는 이제 뭐냐, 이때 선비족과 한족들 같이 군사훈련을 받게요. 그러면서 선비족과 군사는 계급적인 갈등 있죠, 민족적인 갈등을 완화시키죠. 이런 측면도 있고, 중농정책, 그 다음에 장안의 지리적 문화적 이점. 그러니까 북주의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장안은 예전에부터 강준 지역이었죠. 방어하기도 좋고 그 위수 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농사생활도 편하고 농경하기도 그런 것들이 이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북주는 호족 세력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호족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선비족 귀족들이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균전 농민들의 노동력 종중 등등등에서 이걸 바탕으로 북주가 이제 하복을 통일하고, 나중에 이제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 수를 세운 다음에 어딜 또 통합을 하죠? 남조에 있는 마지막 남았던 진을 통합하면서 남북주를 통일하게 되고 수당 출현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등장했던 이 선비족 9년 시기에 등장했던 집단이 뭐냐면 강농 집단이에요. 이 강농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이 집단은 앞에 육진의 난이 있었죠. 육진. 그러니까 육진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뭐냐면 북위의 북경 지역에 6개 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 진이 이제 있는데, 그 6개 진에서 이제 그 나왔던 것이 강농 집단이야. 예. 그래갖고 그 6개 진에서 이제 그 있는데, 그 6개 진 중에 내가 이름을 까먹었네. 이게 무슨 진인지. 6개 진 중에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그걸 까먹었어. 여섯 개 진 중에, 그 육진 중에, 그 강릉 집단은 이제 육진 중에, 무천진이다. 내가 까먹었어. 육천진에 무천진이라는 그인데, 이 무천진 출신이 우문태가 있어요. 이 우문태가 이제 그 뭐냐면, 북주를 이제 세운 다음에, 앞에서 그 언급해서 북제보다 좀 불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서 지역을 중심해서 호환 융합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때 무천진 호족 출신하고 간서 한족 출신 간에 정치 집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정치 집단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호환 합적인 부병제도 같이 창출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릉 집단을 중심해서 서열을 매기게 돼.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강릉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단들이 나중에 북주의 건국 세력도 되지만 수의 건국 세력이 되고 또 당나라 건국 세력이 돼요. 예,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까지 이 강릉 집단을 중심해가지고 정치를 운영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이제 그 남조의 한인 집단 탁발부족과 겹쳤던 한인부족과 성격이 매우 계보가 다른 것으로서 위존 남북조 시대 때 호족적 성격보다 간료적 성격이 좀 강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 우문태가 무추진 중심의 우문태가 무천진 중심의 그 호적색들과 간서 지역의 한족들을 결합해갖고 등거운 매겨갖고 형성된 것이 강릉 집단. 이렇게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돼갖고 한번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기출문제 272페이지 펴보세요. 272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272페이지 2번 문제 보면 이게 공운용 공사 문제인데 좀 이게 좀 약간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좀 풀기가 좀 어렵게 오는데 한번 볼게요. 다한계에서 밑줄친 나에서 나온 군사제도의 명칭을 쓰고 삼국시대 이후에 분열됐던 요소들 가와 나와 관련돼 갖고 그 두 가지 쓰시오. 자, 북의 후문제의 하나정책 이후 육진의 난을 계기로 동이와 서유로 분열됐다. 동이에서는 재능이 있는 자를 갈려 발탁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조류가 동이에 의한 북지에도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우문태가 창건한 서유와 그를 이은 북주는 무천지 중심의 호적 장군들과 간중 지방의 토착귀족인 한경 집단 하나로 만든 군사 제도를 통일했다. 이게 무슨 제도죠? 부병 제도죠. 예. 그래서 부병제를 통해 어떤 종족 간의 어떤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러면 요때 삼국시대의 분열을 초래했던 삼국시대 분열을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이래니까 뭐야? 56부터 해갖고 남북조 시대 분열을 일으켰던 요소를 가와 나와 관련돼 재능이 있는 자들 관리 발탁을 설다. 이 당시 재능은 뭐냐면 국분중증제예요. 예. 그래서 뭐 원래 형식상 국분중증제는 재능을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죠? 문벌귀족 사회를 형성했죠. 마찬가지로 제 국조나 56국도 국분중증제를 실시했어요. 물론 본격 실시한 거는 이제 홍제 때지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 정책에 연결돼갖고 실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이렇게 분열돼 나오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죠? 하위 귀족들의 불만을 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와 관련돼 가서 이제 보면 이 부병제가 이 특징이 뭐냐면 호환 통합이야. 그럼 예전에 군사제도는 뭐야? 호환 분리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는 건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나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여러 민족의 갈등을 뭘로 통해서 부병제를 통해서 통합을 했죠. 그래서 무천진과 간서 출신의 한족들을 통합을 해갖고 그 다음에 부병제를 통해서 군사제도 한 묶음 패키지를 묶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거기 이제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사건을 쓰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밑줄친 그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한삭진, 무천진, 무연진, 이걸 무슨 진이라고 하죠? 육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육진인데, 이때 이제 이것이 뭐의 시작이다.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무슨 난의 시작? 육진의 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배경은 이제 낙양천둥의 대우에 열악한다. 호문제 하나 정치관. 그 다음에 하나의 선비족과 하나된 선비족과 비하나된 선비족과의 갈등, 하나 선비족과 간직 독점 등등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배 집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서희, 북주, 수, 당간, 내왕제 지배 집단은 무슨 집단이 나간다? 강릉 집단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강릉 집단은 당나 초기까지 이제 지배 집단이었다가 언제 몰락하죠? 칙천모후 때 몰락하죠. 칙천모후 때 이제 가고제를 강화시키면서 무슨 귀족을 갖다 상동 귀족으로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302페이지 펴보세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정책이 후대 중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홍문제 한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 문화의 융합을 도모했고, 그 중국 문화의 다양하게 만들었고, 수탁 문화의 토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11페이지 넘어서 2번 문제. 이게 311페이지, 2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의 도읍의 명칭을 쓰고 가에 첨단하면서 후에 선비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의 도읍을 모친 낙양이에요. 그래서 영향은 낙양으로 옮겨와서 하나된 선비족과 그렇지 못한 북방 선비족 간의 갈등이 생겼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313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는 도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가에 들어갈 책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정치의 의도를 서술해 보시오. 일단 동지의 가론이 포박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도교 발전의 사설적 기반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 구겸제가 신천사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도교가 북의 국교가 됐는데, 이때 정치의 의도는 이민족 출신의 북이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의 청령서를 가지고 중국에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 청령을 빌려서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다음 넘어가는 군전제 부분을 이제 볼게요. 군전제. 이 군전제는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두 문제 정도 나왔나? 그게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 기출문제에 거의 안 나왔던 제도가 이 군전제예요. 그래서 저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잠깐 그 뭐냐면 조세제도 전반을 살펴볼 때만 잠깐 언급돼 있었고 거의 대부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 그렇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수능의 기출에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군전제는 북이 때부터 시작해갖고 동이, 서이, 북주, 북제, 수, 당나라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강자중국사에 보면 군전제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전제란 토지제도와 군전제란 토지제도를 매기는 군전체제 형성까지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북제와 그 다음에 수나라 군전제가 어떻고 북주의 군전제가 어떻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가감을 잘라가지고 뭐만 이제 보냐면 북위의 군전제하고 당나라 군전제 두 가지만 보고 이 차이점만 이제 어떤 건지 부각해서 볼게요. 이 부분만. 예.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볼게요. 먼저 용어상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군전제와 군전체제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군전제는 토지제도예요. 그 자체가. 근데 군전체제는 그 토지제도를 매개로 한 율령, 부병, 율령체제나 부병제도나 아니면 조용조 같은 세역제도가 다 총칭해서 우리는 보통 군전제라고 한다. 군전체제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군전체제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건 군전대만 보고 넘어갈게요. 군전체제와 관련돼 갖고는 강자중국사 자세히 설명했는데, 참 보니까 좋은 말이야. 근데 임용시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군전체제는. 예. 그래서 그냥 군전제도라는 토지제도만 이제 한정돼 갖고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